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통 보수 패널. 보수 우파라고 해주세요. 보수 패널이 아니라 보수 우파. 보수하고 우파하고 또 다른가요? 아니 뭐 비슷한 말인데 그냥 이중 어미로 그냥 강조하는 거죠.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정말 진짜 보수 우파 패널 장성철. 진짜 보수 패널. 줄여서 진보 패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마키아벨리에서 이야기할 게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관저에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네. 그 전에 윤핵관 부부만 따로 또 부부 만찬을 해서 네. 이게 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좋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 수가 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망하는 지름길이죠, 근데. 지도부 회의하기 전에 자기 측근들을 모아서 회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밥도 먹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오픈된 게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먼저 초청한 것도 문제고 네네. 오픈된 것도 문제고 네네. 거기서 나눈 얘기도 문제다. 네네. 트리플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요. 트리플 문제다. 네. 네. 근데 좀 시점은 미묘한 것 같아요. 네네. 비대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네네. 지도부 만찬이 원래 그 이전이었대요. 아, 22일 이전이었어. 윤핵관들 만나기 이전에 먼저 네. 지도부 만나자고 날짜를 줬는데 네네. 비대위원들하고 뭐 지도부하고 가니까 한 13명인가 갔거든요. 그 네네. 사람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뒤로 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먼저 만나는 거. 만약 지도부 만찬이 뒤에 잡혔으면 윤핵관 만찬을 뒤로 밀었어야 돼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 4명만 불러가지고 만찬한 것도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부적절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핵관 만찬을 대통령실에서 흘리진 않았잖아요. 4명 그 가족 부부 동반한 게. 제가 그 기사를 쓴 기자랑 친해요. 네네. 그래서 전화해봤지 내가. 네네. 대통령실에서 들었대. 대통령실에서 흘렸다고요? 대통령실에서 흘린 게 아니라 얘가 이 기자 친구가 새누리당 시절부터 이 보수파 쪽을 오랫동안 출입을 했어요. 그래서 인맥이 많아. 네네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실에 가 있는 출입 기자거든요. 네네. 대통령실에 이제 누군가가 자기 빨대가 있는 거지. 이 기자가 지난 2번 정도 단독 기사를 썼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까놓고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들은 거는 권장을 의심하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그건 의심이고 저는 네. 팩트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어. 이제 얘가 이제 기사를 쓰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한 거지. 네네. 이제 권하고 장한테. 네네. 그랬더니 이제 권은 아니 맞아. 내가 좀 며칠 전에 대통령 만났는데 김기현은 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흘렸고 네. 장은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고 이철규는 아니야. 그 날짜 원래는 25일 날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아니야. 그러다가 22일로 정확히 딱 박아서 기사가 다시 수정해서 나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더래요. 자, 우리가 따져봅시다. 이철규, 윤한홍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밖에 가서 할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고. 먼저? 예, 그치, 먼저 그런 간이 이야기 할 안 사람이 크지. 아니고. 장제원 의원은 최소한 그 정도 머리는 되고 그 정도 깨는 있고. 사실 근데 대통령과 가족 동반해서 특별한 당직을 맡지 않은 사람들, 친소관계에 의한 가족관계 식사를 했다. 이거 사실 보안으로 지켜져야 될 거잖아요. 보안으로 지켜줘야 되고 첫 번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맞나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렇게 친문 몇 명만 해가지고 부부 동반 있었겠죠. 저는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없지는 않아요. 역대 안 대통령 알려졌다? 누구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네, 봐요. 안 알려졌다. 다만 그것이 정치적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언론에 알려졌느냐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누구냐 색출해라 지금 색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대요. 또 색출해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또 그 누구랑 통화했어 안 했어? 기자들 전화번호 아니. 저기 이제 근무하는 알만한 사람들. 근무하는 분들, 야, 근데 밝히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밝힐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윤핵관 부부 동반 만찬을 했다 이러면은 이게 첫 번째는 비선 논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대통령의 당무 개입. 비선 논란은 별 문제가 아닌데 네. 이런 사람들 지도부에 있지 않은 사람들하고 당무를 논의를 했다. 그것도 부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어떤 당무? 전당대회 당무, 당대표 당무.
이런 것 관련해서 이게 과연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는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고 기사 내용을 보면은 자 전당대회 시기, 네. 그 전당대회 후보군 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논의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맞냐고 이게 대통령이 왜 그런 거를 왜 따지고 왜 그런 거를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냐고. 당무에는 또 민생경제 올인 이게 대통령의 모습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당무에 이렇게 관여를 하냐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라든가 이런 규정이 또 당론으로 당정 분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정 분리는 아닌데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역대로 좀 개입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 개입을 해도 예를 네. 들면 아유 그냥 친박 누가 뭐 이렇게 친박 지도부가 들어섰으면 좋겠다 이 정도지. 자, 니들 전당대회 시기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하고 자, 당대표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들 딱 규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야 룰도 좀 바꿔가지고 유승민 당대표 안 되게 좀 9대1로 바꿔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윤한홍, 이철규, 장제원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어. 네. 그 기사에 네. 뭐가 있었냐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낮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번 당대표 나가면 안 된다라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권성동 의원인데. 권성동이야. 그러니까 권성동이 열을 빡 받은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받은 걸로 막 돌리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 글을 오늘 또 막 돌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권성동하고 김기현하고 막 싸우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권성동 의원은 지금도 당대표 나갈 생각이 있군요. 생각이 있죠. 좀 되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을 밀어준다면 본인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나올 거니까.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좀 빼고. 근데 권성동 의원이 이 국민들에게 약간 유명해요, 어쨌든. 불안불안하지. 유명해요. 유명한데 좀 영어를 좀 쓸게요, 제가. 노토리어스야. 페이머스가 아니고 노토리어스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그냥 부정적인 인식, 이미지가 좀 강하죠. 네. 실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시절에는 그렇게 주호영 원내대표와 관련된 구설수는 그렇게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의 실수 때문에 악명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과연 지도자 감으로써 당 대표를 함으로써 2024년 총선을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느냐,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정치력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좀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요거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본인은 보수 우파, 정통 보수 우파 패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도적인 입장에 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자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주호영, 권성동 둘이 놔두고 누구 택할래? 이러면은 열성 당원들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에 참여하는 당원들은 권성동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권성동 더 나오겠죠. 왜냐하면 네. 대통령 측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측근이니까. 자, 장성철 소장님은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것이 아니라 과연 총선 승리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냐. 권성동을 딱 당대표 얼굴로 내세워서 총선에 당대표로 내세운단 말이에요. 과연 중도층을 견인해낼 수 있느냐. 총선은 중도층 견인 싸움 아니에요. 선거는. 네. 그냥 퀘스천 마크죠. 해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4명만 불러가지고 부부동반 만찬을 한 게 왜 문제라고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장제원이나 권성동은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의원들 만나가지고 작업을 하겠죠. 야, 대통령 만났더니 이런 얘기 하셨다. 당신 생각 틀리다. 이게 맞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야? 대통령님, 권성동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라고 의원이 누가 물어볼 거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가호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가호위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당대표 지도부가 안 되더라도 그 구도를 짤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의 뜻은 A라는 사람이야 라고 팔고 다니면 어떡할 거냐고요. 저는 그 4사람 만찬이 언론에 나왔을 때 초반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권성동, 장제원 의원의 살짝 갈등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봉합하려고 했다. 맞대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전당대회를 잘 이끌어 가봐라. 그것도 맞고. 뭐 요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음. 권성동 의원이 좀 더 나가버린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고. 음. 맞아요. 그냥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또 나와서 자랑을 하고 싶겠냐고. 그거 감춰요, 그거를.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고 독대 수준의 모임을 가졌는데, 아유, 그건 감출 수가 없죠. 떠벌린 거지, 떠벌린 거. 자랑. 그래도 그걸 뭐 동료 의원들한테나 있지 않습니까? 뭐 이 SNS로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식사하면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쭉 돌리면서 대통령하고 밥 먹었는데 그 의원한테 당신한테도 대통령이 굉장히 호의적이셔. 뭐 이 정도 있잖아요. 문자 보낼 수 이렇잖아요. 근데 언론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잘.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의 보안 문제를 지적을 해야죠. 권성동 의원하고 친해요. 권성동 의원 쪽에 혹시 기술 들어온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에요. 그 연락 없어요. 연락은 그래요? 없는데 네. 어쨌든 이런 만남과 모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2014년도 12월 19일 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로 친박 의원 7명을 부릅니다. 네. 네. 명목은 야 대선 승리 2주년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축하자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보도가 나갔죠. 새 나가죠. 왜냐면 당연히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야. 친박 의원들이. 그렇죠. 새 나갔어. 기사화가 됐어. 음. 당에서 난리가 난 거지. 왜냐? 그때 당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유승민이야. 둘 다 안 불러. 지도부는 안 불러. 이번에는 최소한 지도부를 불렀잖아요. 네. 근데 그땐 지도부 안 불러. 친박원 7명, 서청원, 윤상현, 김태환 이런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밥을 먹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친박 의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도부를 흔들었고 네. 유승민 원내대표 내쫓았고 친박 의원들이 주치돼가지고 대통령이 지시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내세웠고 막장 공천해가지고 총선 망하고 본인은 탄핵당하고 당을 장악하려다 보면은요. 그때 제가 질문 하나 했습니다. 가정인데 그때 김무성 대표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안 받을 수 없는 구조적 상황,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 표결이라든가 또 무슨 전국위원회 표결이라든가 이런 구조까지 가서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없어요. 왜냐면 숫자에서 밀렸어요? 네, 당시에 최고위원 숫자가 김무성 누구야 그 장군의 딸, 장군의 손녀, 김을동 둘을 제외하고는 다 친박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7대2였어. 그래서 안 돼. 최고위원회였고 최고위원회 중요한 사항은 표결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집단 지도 체제였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같은 표수를 대표하고 같은 동등한 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구나. 네. 근데 웃긴 게 있어요 그때. 이한구라고 서청원도 막 날뛰고 김태호도 날뛰고 이인재도 날뛰고 다 싫어했겠죠. 뭐 이런 사람을 근데 다음 날 딱 봤더니 다 이한구로 하자고 그러더라고. 청와대에서 전화 왔네. 다 그때 현기환 정무수석이 다 정리를 딱 해버렸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 다녀가지고 결국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막장 공천 막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방통행식 대통령이 당무에 너무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하겠다. 특히 공천 내 맘대로 하겠어라고 하는 순간 당은 풍지박산 나고 진영은 무너진다. 그럼 그 장성철 소장님은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가 있다. 강한 의지가 있죠. 이렇게 보는 거네요. 당대표를 본인의 뜻에 맞는 사람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후보군으로 나오는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들고 어쨌든 유승민을 안 시켜야 되니까 유승민은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결국 당대표를 왜 만들고 싶겠어요. 2024년 총선 공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 윤핵관 만찬에 저는 의문의 일패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같아요. 네, 그건 아니지. 계속해서 윤핵관 호소인 굉장히 본인이 윤핵관인 것처럼 근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니까 원래 네.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으니 2번이나 만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너무 정진석을 좀 공격하기 위한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 이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그런 좀 뉘앙스를 좀 보이고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조롱하듯이 윤핵관 호소인이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섭섭해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실을 제가 참모라면 딱 명단을 딱 놓고 봤을 때 2번이나 만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 그리고 이 4명은요. 네. 동지적인 의식이 있어요. 윤석열 캠프 처음 구성했을 때부터 이 4명이 주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진석은 외곽에서 그냥 나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하고 중청이니까 친구야, 뭐. 뭐 네. 이런 식이었죠. 음. 외곽 곡사포를 쏜 사람이지 안에서 핵심적으로 싸운 사람은 아니에요. 윤한홍 의원은 장제원 의원하고 가깝죠. 그렇죠. 경남 쪽 네. 의원이니까 상정은 이철규 의원은 권성동 의원하고. 2대 2네. 야, 재밌네 구성. 2대 2네. 재밌었겠다. 근데 이 장제원 의원은 생각보다 일찍 그 국민들한테 좀 미운털이 박혀버렸어. 좀 외모가 주는 비호감도도 있고 그래요? 그 말투와 뭐 억양, 그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이 되게 교만해 보여요. 권성동 의원은 표현하자면 한 자리 하고 난 이후에 미운털이 박혔는데 장제원 의원은 한 자리 하지도 못하고 에이, 한 자리 했지. 당선인 비서실장 해가지고 이 대통령실과 정부 뭐 장관들 총 조각을 인수위원장 그러니까 더 막후나 비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래요? 오히려 대놓고 뭐 장관을 했다거나 그러면 이게 남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경력이 되는데 인수위 비서실장 또는 인사 개입 또는 그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의 막후 역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 사람은 대중 정치인이기보다는 비선에서 자기 것 챙기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바뀌어버린 거죠. 하여튼 장제원은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좀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서 우리 정치권에서 빨리 없어져야 될 사람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저는.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심하게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무소속으로도 당선이 됐고 나름 자기 개인 탤런트가 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제까지.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기 전에는 장제원 의원은 그래도 바른말하고 좀 정의롭다라고 인식이 됐었죠.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 찬성했었고 바른정당 창당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복귀했잖아. 대변인도 하고 복귀한 사람들 뭐 30명이 한꺼번에 복귀했는데 장제원만 뭐라고 할 건 아니고 그런 다음에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상당히 날카롭게 지적을 많이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고 근데 그게 답이 아니구나, 나에게 좋지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이제 이익관계에 눈을 뜬 건가? 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내가 뭐 권력을 향유해 보자. 기회는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가 낀 거지. 장제원 의원이 초선은 당 공천을 받았고 재선은 무소속으로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됐습니다. 손수조가 나왔지. 박근혜 키즈. 무소속으로 했고 세 번째는 이제 당 공천으로 다시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떠나서 재선 넘어서서 3선 가면은 이제는 정치적 정당성보다는 내 직업이 정치인이야. 내 이익관계. 이렇게 딱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직업이 돼버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나오는 저는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생각은 동의하지 않는데 각 당이 관례로서 가능하면 3선 이상을 하지 말자. 상임위원장 하면은 국회의원은 그만하자. 아니면 동일 지역구에서 그만하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장은 누가 하고 부의장은 누가 하고 그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쌓아왔던 경륜 사장시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일률적인 적용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아니면은 3선 하면은 그 지역구에서는 그만하고 다른 데 가서 해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역구 의원을 그 지역에서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왔고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안도 따오고 법안도 만들고 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지역구 의원을 넌 3선이니까 옮겨? 이거는 좀 직업 선택의 자유도를 침해하는 근데 이런 아닌가? 부분은 있잖아요. 한국 정치가 아직도 지역주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히 못 고쳐. 그러니까 제 말은 다선하는 게 그 사람이 지역구 흔히 하는 말로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지역구가 좋아서 그런 거냐 라는 우리 문제의식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일단 매번 총선 때 50%씩 물갈이를 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대구, 그다음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여기 물갈이 폭이 50%가 넘어요. 대구에는 정말 생각보다 3선 이상 다선이 잘 없었어요. 근데 주호영. 부산에는 다선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다 지역구를 교체를 한다거나 무소속으로 당선된다거나 나름 우여곡절을 겪어요. 당장 우리 주호영 의원부터 5선 했잖아요. 3선하고 4선 때 공천 못 받아요. 무소속으로 당선됐어요. 5선은 지역구 또 옮겼어요. 김부겸 저격수로 옮겼고 같이 일했던 김무성 의원도 보면은 지역구 계속 바뀌어요. 아주 우여곡절 엄청 많았지. 서병수 의원도 뭐 공천 못 받았다가 그렇죠. 다시 공천 받아서 그래서 5선 됐고. 그래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중진 의원들이 그렇게 썩 편안하게 당선되는 지역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민주당도 와 보면은 근데 형 그런 문제는 있어.
이제 재선, 삼선, 중진 의원들을 치고 나서 들어온 초선 의원들이 잘하느냐? 과연 이 사람들이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냐. 얼마 전에 김상훈 대구 지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 MBC 광고 주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하고. 자, 이번에 윤핵관 만찬과 지도부 만찬이 엇갈려서 존재했는데 네. 그러면은 대통령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조영 원내대표에게는 크게 힘을 실어주지 않은 거네요. 이게 뭐 만났다고 그래서 힘을 실어줬다라기보다 비대위가 출범을 하고 나서 처음 상견례 자리잖아요. 그건 뭐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만남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유감스러운 거는, 알려지는 거는, 자, 윤핵관들하고 만나서는 자, 당권, 전당대회 어떻게 할 거야, 이 중요한 논의를 했고, 주호영, 정진석 지도부를 만나서는 땅콩이나 먹으면서 맥주 먹으면서 아예 빈살만이 한테 강아지가 짖으면 안 되니까 강아지 반려견 저쪽으로 치웠다라는 둥. 그다음에 뭐 하여튼 참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얘기들 했더라고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만났잖아요. 참모들도 같이 만났고. 그러면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렇게 참사를 당한 유가족분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큰 담론을 제시하면서, 자, 어려움을, 국민을 잘 모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해봅시다. 국민을 위한 정치합시다. 라는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정말 그 참여한 비대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보니까 진짜 한심해 죽겠더라고요. 창피해요. 사실 그 정도면 최고위 당정협의회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럼요, 보면. 그럼요. 국가 중대사를 그렇죠. 논해야 되는 논해야 자리인데. 되는데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윤핵관들 사인의 만찬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고 뭐 차기 지도부 이야기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윤핵관 4명과의 만찬에서 뭐 합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나름대로 컨센서스를 이룬 건 있을 것 같아요. 전당대회 관련해서. 어떤? 뭐 말씀하신 누구는 안 돼. 어떤 네, 방식으로 하자.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아니, 기본적으로 제일 원칙은 이거죠. 유승민은 안 돼. 유승민 안 돼. 대권 주자들 안 돼. 대권 주자 안 돼. 안철수 안 되지 뭐. 안철수 안 돼. 그리고 그동안 당의 지지율을 하락시킨 원인 제공자도 안 돼. 누구예요? 권성동 너도 나가지 마. 그냥 이거 같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밥 한 그릇 먹이면서 네. 그냥 뭐 너 밥값 해라. 그냥 내 말 좀 잘 들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후보군이 많이 정리가 됐죠. 유승민, 자, 김기현, 권성동, 유승민 안 돼. 네. 자, 그럼 남는 사람 누가 남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경원은 진작 정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후보군이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김기현은 솔직히 얼굴로 내세워서 국민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총선을 치르는 집권 여당의 얼굴 마담을.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요즘 메시지가 너무 거칠어요. 네, 진짜. 저는 뭐 메시지가 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한 것과 거친 것은 다르거든. 하여튼 근데 자기네들은 그게 전략적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친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다 그랬더니 아니 어쩔 수 없다. 일단은 강력하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 김기현 괜찮아 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뭐냐? 결론은 누구냐? 지금 나온 사람 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원희룡? 그 원희룡은 이제 아니고 대권 주자니까 안 되고. 내가 봤을 때는 권영세 아니면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또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나름 좀 친윤 쪽 사람들한테 취재를 해봤는데 한동훈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래요? 전당대회까지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친윤의 생각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선택 발탁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선택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이름을 알렸고 지금 보수파의 차기 지도자 1등 나오는 게 한동훈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자,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게라고 밀어붙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이 강하잖아요. 네. 저놈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안 하고 지네들 기득권이나 챙기려고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놈들, 그 돈이나 받아먹는 놈들. 정치판 이번에 좀 새롭게 싹쓸이 해야 돼. 누가? 내가 신뢰한 검찰 출신 인사가. 뭐부터? 공천부터. 그러려면 당대표 딱 먹어야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전격적인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얼굴 마담으로도 어쨌든 신선하잖아요. 근데 좀 이 확장성이 떨어지죠. 이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오버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그걸 좀 뛰어넘으려면은 사실은 검찰 수사 이런 쪽과는 조금 이 같은 궤를 하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 확장성을 담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면 유승민이 답이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자,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기 총선에 나하고 좀 화합하지 않더라도 대충 안아가지고 장성철도 공천 주고 신인기도 공천 주고 절대로. 자 그렇게 해서 200석 간다 목표. 안 해. 2번 뭔 소리야 내 친한 애들 데리고 88석만 해도 돼. 2016년 총선 공천에 박근혜가 그런 형식이었어요. 자,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자꾸 그냥 대들고 이런 사람들 공천 주지 마. 그냥 나를 따르는 7, 80명의 아주 강력한 친박 세력이 그냥 걔네들만 당선돼도 괜찮아. 왜냐? 나는 선거의 여왕이잖아. 나는 내가 임기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대선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꾸 나를 반대하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싫어. 비박들을 다 쳐내.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네. 내가 다시 대선 나갈 일이 없으니까 나의 생존을 위한 지분과 그렇죠. 나를 지켜줄 세력만 있으면 된다. 본인의 안위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박 인사가 그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어. 제가 나를 보호해줄까? 전두환이 나를 우리 아빠가 아꼈던 전두환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내 새끼, 내 사람, 국회에서 7, 80명 나를 옹이해주면 나는 괜찮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천이 일어났죠.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그러면은 다당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제가 이제 그쪽 공천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나한테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 야, 니들 김무성 너는 공천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야, 김무성 따라다니는 김학용, 권성동, 예를 들면은 박민식 공천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공천 줘도 제일 마지막에 괴롭히면서 줄 거다. 권성동도 그때 공천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죠. 아니에요. 그때는 공천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20년에 2020년에 공천을 못 받았지.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지. 예를 들면 서대문에 은평에 이재호는 죽어도 공천을 안 주겠다는 거야. 네. 그래서 아니 그 어려운 지역에 이재호 아니면 누가 당선이 되냐? 당선 안 돼도 된대. 안 돼도 된대. 그냥 그 자꾸 나한테 대들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대통령은 가질 수 있다니까.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정치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검찰 수사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민주당 뭐 우리 흉흉한 소문들 있잖아요. 20, 30명 다 기소해버린다, 잡아낸다.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냐? 부정한 부패 비리 집단 민주당 딱 낙인을 찍어놓으면 거기서 공천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검찰발 혁명, 내가 신뢰하는 예를 들면 이상민도 공천 주고 대통령실에 있는 주진우도 공천 주고 이원모도 공천 주고 검역관들 검역관들 20, 30명 딱 공천을 주는 거예요. 당이 장악이 되는 거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 정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나의 마음을 읽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고 싶어 할 유혹이 당연히 생기겠죠. 왜냐? 정치인권 중에서 지금 후보군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뭐 제가 가정에 의한 돌발 질문인데 동의 안 하셔도 돼요. 네. 한동훈, 권영세 이런 분이 당대표 되면은 총선 이후에라도 제가 보기엔 당 깨질 것 같아요. 동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총선 전에 당이 깨질 수가 있겠죠. 총선 전에도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거 하나 요인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처럼 30% 내외에 머물러 있는다면 대통령을 끼고 가는 게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 탈당 요구 나올 수 있겠죠. 탈당 요구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또 거기서 분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분화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가정은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건데 대통령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권이 4분 5열 돼버리는 게 좋아요? 자기 안전판이 훨씬 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까요? 강력한 힘이 있는 다음 대통령이 생기는 것보다는
그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해야지. 그럴 가능성.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에 반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제도 개편. 그렇죠. 보통 역대 대통령들은 개헌하겠다, 선거구제 개편한다고 공수표를 날려요. 그 대선 때. 그리고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내가 언제 그랬어? 바로 생각 버리거든. 그런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두 가지. 하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낮아져야 한다. 대통령이 힘이 없어진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아니 그래도 얼마 전에 리얼미터 보니까 36% 나왔던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 횡보라고 봐요. 큰 의미 없다고 봐요. 결국은 이제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25%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각제 국가에서 내각 총사퇴하는 게 25% 미만 되면 내각 총사퇴하거든요. 보편적으로. 4명 중에 1명만 네. 찬성한다. 그 정도인데 2대 1이 되면은 한 명이 그래도 막 생목을 써서 막 덤비려고 해. 네. 근데 3대 1이 되면은 못 버티거든. 그렇죠. 논쟁할 때. 맞아요. 그렇잖아요. TV 토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2대 1은 뭐 장성철 잘 싸우네 하면서 뭐 한번 싸워볼 수 있잖아. 3대 1 되면 힘들어지잖아요. 딱 둘러싸면 안 돼.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 근데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도 같아요. 그냥 충성심스러운 내 사람들 딱 한 7, 80명 해놓으면 뭐 지금 뭐 100석, 115석이죠. 그래도 뭐 국정 운영하는데 뭐 문제 있나? 나는 이해가 안 돼.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정부 조직 법안 그리고 정부 제출 법안 이거 야당이 통과 안 시켜줄 거 아니야. 대통령 관심 없는데 뭐.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 한편으로 보면 흐뭇할 거예요. 흐뭇해요? 검찰총장 때 못했던 수사 원없이 하고 있잖아 지금. 그것도 외국 나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원없이 하고 있잖아. 글쎄 외국 나가는 걸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다. 답답해. 본인과 관련되었던 본인이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그 어떤 수사들은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시원할 거예요. 문제는 이 분이 뭐 10년 동안 대통령 하는 거 100년 동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끝나고 난 이후에 권좌에서 내려왔을 때 그 걱정은 저는 당연히 할 거라고 퇴임 봐요. 안전판. 퇴임 안전판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할 거라고 보는데 자 퇴임 안전판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의힘이 200석을 만들었어. 정말 괜찮은 애들 데리고 왔어. 합리적인 애들 데리고 왔어. 200석을 만들었어. 노태우도 전두환을 백담사 보내고 배신하는데 저 국민의힘이 나를 안전하게 케어해 줄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정치권이 4분 5열 돼가지고 메이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드는 뭐 거죠. 어쨌든 뭐 중임제든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든 선거 구조, 권력 구조의 개편은 꼭 필요해 보인다. 근데 그게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모르겠네요.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 신경 안 쓰지만 어떤 좀 머리 돌아가는 책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솔깃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6개월 지났잖아요. 네. 권력이 이제 정점에 있고 이제 적응도 됐단 말이야. 이 새끼들 내가 말이야 한마디 하고 막 눈빛만 보내도 다 내 말 다 듣네. 권력이 이제 빵빵하게 채워진 시점이란 말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선거구제 개편, 권력구조 개편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자, 우리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조사하고 파디벼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적폐 수사를 했단 말이야. 조사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적폐 수사를 했단 말이야. 적폐 청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퇴임하고 난 이후에 직권남용이라든가 또는 뭡니까 특활비 문제라든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추미애 갈등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개입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완전 절차에 맡겨놓아 버린 거야.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이기 때문에 내가 퇴임 후의 안전판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안전판, 범법 행위가 존재했는가에 대한 안전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것을 뒷받침해 줄 법률적인 정치인들이 존재하면 나한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검액반들.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 뭐 6개월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퇴임을 생각하지는 않을 거는 같은데 어차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그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총선은 어떻게 할까? 다음번 대선은 어떻게 할까? 그 장기적인 생각은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스텝별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아직은 정밀하게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본인이 그런 이제 정치적 기획력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 퇴임 후에 내가 괜찮을까 이 정도 생각은 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벌써?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칼을 휘둘러 보면 하기가 검사라서 또 그런가? 네. 검사는 늘 그 칼을 자기 휘두르게 매지 자기 쪽으로 칼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음. 별로 뭐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 밀어붙이겠죠. 근데 전선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참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음. 야당과는 정말 대화도 없잖아. 음. 국회에서 야당이라는 정말 힘이 막강한 견제 세력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노조랑 싸우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결코 물러나지 않겠대.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와 대한민국은 강성 노조 때문에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조에 대해서는 이 나쁜 놈들 때려잡아야 돼. 지금 이렇게 이미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화물연대라든지 아니면 서울교통공사라든지 이런 노조들의 불법 파업과는 적어도 내 타협을 하지 않겠다. 그들이 요구하는 뭐 인원 감축 안 한다. 임금 인상도 안 해준다. 뭐 이런 것들 해고자 복직 이런 것도 안 해준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타협 없는. 그 화물연대 파업은 불법 파업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부분에서. 형은 뭐 불법 파업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 있지만 저는 불법 파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그분들은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죠. 특수 종사자잖아요. 자영업자죠. 특수업 종사자. 음. 그들이 과연 단체 행동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냐, 노동자냐 그 부분은 분명히 논쟁이 있고 제가 판단하기엔 아닌 것 같아. 개인 사업자가 어떻게 단체 행동권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파업이 아니고 네. 법적으로 따르면 휴업이에요. 휴업. 휴업, 가게가 문 닫은 거야. 휴업. 자영업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노조원들이 노조 좋아요. 그냥 노조 근데 사실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건 안 아니죠. 되지. 하여튼 자기네들끼리 뭐 노조라고 하니까 노조하고 파업을 하는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화물차주에 대한 신변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그거는 가하잖아요. 범죄 행위죠.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건 그러면 안 되죠. 불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그 생각할 부분은 수 그러면 있어요. 안 되죠. 그게 사실은 이게 불법 파업이면은 그냥 공권력 투입하면 돼요. 잡아가. 불법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이게 엄밀히 현행법으로 따지면은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 되고 도매상하고 거래 관계가 B2B가 잘 안 맞아가지고 휴업하는 거예요. 휴업하는 거.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화물차주 같은 경우에는 뭐 깊게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허가제잖아요. 응? 허가제. 허가제죠. 허가제죠. 네.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 그러니까 국가가 기존의 국가가 개입되고 화물차주들의 있죠. 네.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고 예를 들면 안전운임제에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4대 보험 성격의 기금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단 정부가 말이에요. 해줘야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화물차주들도 우리는 공공재라니까 유류비 보조해줘.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사업자와 공공재와 노조, 노사, 뭐 이게 노동자 그래서 근로자 이게 헷갈려. 이게 MB 때 대기업처럼 회사를 하나 법인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근로자처럼 적용되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것처럼 해서 4대 보험하고 유류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요. 근데 이제 뭐 아니 이런 이야기 우리가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게 화물연대나 이런 걸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노조랑 싸워서 이거 전형적인 이제 편가르기. 마가렛 대처가 했던 거잖아. 아니 나는 진짜 나도 인식은 같아. 나는 민노총은 해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노조의 강경 노선 때문에. 그 노선이 문제지. 조직을 해체하라고. 아니 하면 안 그리고 되지. 내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은 민노총의 강령에 의하면은 자기네들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정치에 영향을 끼치겠다. 뭐 평화통일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사안이 들어가 있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아니 근데 그 완전히 다르게 보는. 나는 사실은 민노총의 문제가 강령은 그렇게 내놓고 그런 거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지금 주말마다 하는 지금 집회에서 예.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저 한미동맹 해체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 이건 정치적인 구호만 난무하잖아요. 지도부들이지. 지도부들이지. 윤석열 정부 타도하자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한미동맹 이야기하는 거는 그 지도부의 성향 때문인 거예요. 아니 그 깃발 들고 이러고 다니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거지. 생각하는데 어쨌든 왜 제가 문제를 삼고 싶냐면 대화와 타협이나 이런 거 없이 되게 노조와 강경 노선을 취할 거거든. 그럼 화물 노조의 파업뿐만이 아니라 민노총에서는 산별 노조에 자, 다 파업 딱 지시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200만 명이 노조잖아요. 그 사람들이 파업한다고 그러면 경제 위기도 오죠. 사실은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노조를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달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달래지 않을 것 같아. 법과 원칙
사실은 이제 화물연대가 6월 달부터 이 파업하고 막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정권 넘어오고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슬슬 달래고 왔어.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누구야 원희룡 장관이 싹 빠지면서 갑자기 행안부 장관이 나서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나섰다는 것 자체가 진압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공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용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저는 이게 정부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국가의 집권 세력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였으면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라는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전선만 확대하고 있어.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의 뜻과 고집과 신념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법이 없는 거야. 그렇죠. 참 답답합니다. 결국은 이제 유승민 의원 문제로 귀결되는데 장성철 소장님 보시기에 유승민 의원 당대표 출마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해서 또 진다? 저도 계속 부딪혀야 한다.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도 벗어나고 또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라는 이미지도 주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또 윤핵관들이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면 누구 있어? 대안 누구야? 나 유승민 여기 있어요. 라는 인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도전해서 뒤집을 수 있다? 본인의 존재감을 계속 부각시켜야 된다. 총선 때 뭐 유승민 의원 공천 안 주겠죠? 100%. 당대표 못 되면. 감옥에는 안 보냈으면 좋겠네. 화요일 날 나온 기사 보니까 뭐 조사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경찰에서 예. 뭐 불송치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유승민 의원을? 예, 예. 예. 뭐 지금 뭔가 막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뭐 국바세라든가 뭐 물론 이제 본인들은 부인하겠지만 국민의힘 내에 좀 중도적인 세력들, 반윤 세력들은 유승민 의원과 좀 이 교류를 하고 있는가요? 결혼하지 않을까? 유승민 두려워서 대표가- 교류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면 유승민 대표의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유승민 스타일인가요? 안 해요. 저런데 몇 번 문자 했거든요. 제가 그걸 우리 마키아벨리에서도 막 문자 받고 막 했어요. 막 얘기했다고. 다른 기자들한테 장성철에게는 자기랑 문자한 거 방송에서 얘기했다고 막 뭐라 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 중요한 비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나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네. 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국의 흥망성쇠는 내부에서 균열되어야 됩니다. 맞아요. 균열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럼요. 외부에서 때리면요 오히려 강고해집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이 보수 정당으로 또는 합리적인 국민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기를 바라죠. 내부의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2024년도에 개과천선해서 국민의힘이 200석 얻으면 민주당 어떡하려고 그래요. 국민의힘이 잘하면 좋은 거지 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또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없습니다. 근데 화물 파업, 화물 연대 노조들의 파업은 상당히 좀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를 어떻게 앞으로 대할 것이냐, 처리할 것이냐, 그게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되게 강경한 대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한동안 노사 문제 때문에 나라가 되게 시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 이런 거 해결하라고 김문수 위원장을 경상도의 위원장으로 했잖아. 파업하는데 김문수 어디 갔냐고. 아니 저는 사실 화물연대가 노무현 대통령 시기부터 이제 이 갈등을 빚어왔잖아요. 빚어왔는데 민주당도 화물연대하고 별로 안 가까운 거야.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안 나섰구나 입법하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좀 힘들어요. 하여튼 민주당도 저는 민주당도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의힘에서 100% 그렇게 할 거예요. 화물연대 이꼴 민주당 그다음에 귀족 노조 종북 이렇게 이야기 아마 이꼴 시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민생 문제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돼요. 맞습니다. 평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